최근 국내 군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분석이 나와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10월 6일 북한은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이용해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1시간가량 공대지 훈련을 진행하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특별감시선은 우리 군이 대응을 시작하기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이것은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을 이용해 북한을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특별감시선은 휴전선에서 불과 50에서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대 전투기의 속도를 고려하면 불과 수분 이내로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지척으로 가까운 것입니다. 지난 6일 자행한 북한의 도발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사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북한은 결국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꽁무니를 빼야 했습니다.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 감시하고 있던 우리 군이 도발 징후를 포착한 즉시 F-15K 등의 전투기 30대를 출격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됐는데요. 당시 북한은 대한민국과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만 느끼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물론 북한도 이를 모르고 무턱대고 우리에게 도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차이는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특별감시선을 침범한 건 최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이 다시 공고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9월 23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북한이 발작하다 못해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한국 해군과 로널드 레이건함의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자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만큼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게 강력한 위협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 군이 모두 예상한 범위 이내였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았고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서 그 빈도가 더욱 잦아졌으니 을에 도발 행위가 있을 것이라 예측했던 건데요. 하지만 지난 10월 4일 북한은 기어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날 북한은 특수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신경을 제대로 긁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훈련을 끝내고 모항으로 되돌아가던 로널드 레이건함이 선수를 동해로 돌렸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주한미군은 동해상에 각 2발씩 총 4발의 에이테킴스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고 위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도대체 뭐길래 한국과 북한이 이토록 강력한 대응을 단행한 것일까요? 현대전에서 탄도미사일의 위험도를 결정짓는 제1요소는 사거리이며 제2요소는 탄도 중량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일단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평양은 기껏해야 200km 남짓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로도 충분히 개멸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보유한 현무2의 가장 초기형인 현무2A가 탄도 중량 1톤의 최대 사거리가 300km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거리 3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을 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를 TBM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주한미군에서 발사한 에이테캠스도 사거리 300km 이하의 탄도 중량은 227km인 TBM이었습니다. 다만 현무2A처럼 미사일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게 아니라 M270 MLRS 로켓포에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탄도 중량이 매우 가벼운 것인데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북한을 상대한다는 전제에서는 이 정도의 사거리로도 충분히 적의 핵심 거점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최근 한국의 적성국은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은 점차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행보는 가히 파격 그 자체입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의 육전대만 봐도 왜 중국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 육전대는 우리나라의 해병대와 비슷한 조직인데요. 과거 중국의 육전대는 1980년 하이난성에서 인려단을 창설하면서 6,000명 수준이었지만 남중국해의 마찰 심화와 함께 2017년 육군과 공군의 여단 중심 편제 개편을 통해 그 수를 크게 증가시켜 현재는 8개 여단이 되었습니다.
또 2021년 기준 그 병력은 무려 4만 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 이전까지 세계의 해병대 전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을 제치고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대의 유사시 임무가 대만 침공의 교두보 확보와 더불어 이를 방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력을 저지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해병대가 급하게 구식화된 장비를 현대화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을 포함한 중국까지 커버할 수 있는 광역무기 체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베이징은 서울 기준으로 1000km나 떨어져 있고 언제 적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일본의 도쿄도 11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일본은 정식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둥펑15, 둥펑16 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도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현무2A로는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반격조차 못해보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전력 확보에 발맞춰 현무를 사거리 300에서 1000km 수준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현무2C로 개량했는데요. 그리고 개발을 거듭해 얼마 전 대중에 알려진 현무5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두 국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괴물탄도미사일을 대한민국이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현무5는 8톤 탄두 기준 최대 사거리 300km의 TBM이지만 6톤 탄두 기준 최대 사거리 600km의 SLBM이 될 수 있는 다목적 미사일입니다. 사실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8톤 이상이라는 것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아도 북한의 지하 벙커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탄두 중량을 일반적인 TBM이나 SLBM 정도로 줄이면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탄두 중량을 더 줄이면 최대 사거리 3000km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으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한국은 외교적인 견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데요. 만약 한국이 현무5를 개발하지 못했다면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맞대응할 게 없어 전전긍긍할 처지였습니다. 이처럼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강이라는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치욕적인 외교를 겪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과거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는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와 판세가 달라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서방권 국가들과 대적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꺾을 요량으로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최소 수천에서 1000km 이상은 날아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수십일 동안 미국의 탐지 자산을 피해가며 태평양을 가로질러야만 미국 본토를 공격할 기회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탐지 자산을 피해 몰래 항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아무리 강력한 탄도미사일이 있더라도 사정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간에 요격될 확률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의 냉전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계속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최근 자주국방을 내세워 개발한 무기체계들이 자신들을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즉 중국은 항시한국의 MRBM을 경계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사실 MRBM은 비교적 사거리가 짧고 개발하기도 쉬워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 역량이면 충분히 개발하고도 남습니다. 또 국제적인 제재에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의 전진기주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일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바로 중국의 원대행 계획 중 첫 번째 스텝인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재확인한 도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함이 급하게 회항하고 한국과 주한미군이 에이테캠스를 발사하는 등 상당히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 12호로 이 미사일의 비행 사거리는 4,500km입니다. 고도는 950km였고 속도는 무려 마 17에 달하는 IRBM이었습니다. 도저히 미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거리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 IRBM의 사거리 내에는 괌이 있기 때문입니다. 괌은 일반인에게는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군사적으로는 미국 국토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당장 유사시 한반도 무력 지원을 위한 미국의 폭격기 전력이 위치한 곳도 바로 괌입니다. 그런데 괌이 북한의 미사일에 무방비로 폭격당한다면 미국은 유사시 한반도와 남중국해를 지원할 가장 빠른 방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게도 대단히 큰 문제인데요.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은 이미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뒤에 중국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의 단독 국방력만으로 완벽한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적성국에 사거리 5,500km 이상인 ICBM 전력도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이름처럼 중국과 북한에서도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은 이미 화성 13, 화성 14, 화성 15, 화성 17 등 다양한 종류의 ICBM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도 등풍 31, 등풍 5 등의 ICB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미국이 보유한 LGM-30 미니트맨3와 함께 핵공격 수단으로서 아슬아슬한 상호 확증 파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ICBM은 사거리 6,000k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다 대기권에 들어서면 최대 마하 30까지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요격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나마 미국이 보유한 GBI가 대기권 밖에서 ICBM을 요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 보유한 ICBM의 엄청난 숫자를 생각하면 이마저도 100% 요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탄도 ICBM 미사일인 MIRV까지 나타난다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집니다. 현대 기술로 ICBM을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상승 단계 요격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덕에 동북아 정세의 키맨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의 무력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미사일 요격 기술이 뛰어나긴 하지만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은 최초 미사일이 발사된 지점에서 300km 이내에서 사용해야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리적 이점은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진척도가 상당히 순조로운데요. 그래서 이 기술마저 우리가 확보하면 그동안 북한이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위협할 때 썼던 핵카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